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 사고를 당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해경과 해군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추가 실종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대형 인명 사고에서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 이번에도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이 문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해서 일부 생존자가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이광현 앵커가 짚어본 뒤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과 6일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돌고래호 사고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낚시 어선인 돌고래호, 지난 5일 오후 7시 2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서 전남 해남으로 귀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밤 10시 해남군 남성항에 도착할 계획이었다죠. 자, 돌고래호는 함께 추자도에 갔던 돌고래 1호와 오후 7시 44분 잠깐만이라는 마지막 교신을 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 해경 발표에 따르면요, 돌고래 1호는 1시간쯤 뒤에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밤 9시 3분 제주 해경 상황실에 이를 보고했고 밤 9시 10분부터 해경의 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6시 25분쯤에 돌고래호는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는데요. 자, 이때 생존자 3명을 구조한 것도 해경이 아니라 어선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해경이 11시간 가까이 흐르도록 돌고래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해상사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11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번에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 세월호 시대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놓쳤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실제로 3명을 구조를 했는데 그것이 해경에 의해서 구조된 것이 아니고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것이죠. 예. 사실 지난번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서해 페리오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40여 명을 구조했는데 그 경우에도 해경이 아닌 어선이 해서 그렇게 다 구조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면 해경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사건 접수를 한 다음에 바로 출동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과연 해경이 평소에 이 근처에 있는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네. 또 하나 지금 생존자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분명히 해경이 근처에 이제 서치라이트를 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사실 한 7명 정도가 배 근처에 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해경이 발견하지 못해서 3명밖에 생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요. 좀 더 면밀한 어떤 평소의 어떤 조리나 이런 것의 흐름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실한 어떤 연구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의 공길용 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낚싯배죠. 이 돌고래호가 그제 저녁 7시 한 25분쯤에 이제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서 해남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이 출발한 지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교신이 끊기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왜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 너울 파도 때문에 그렇다, 뭐 또 폭풍우가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고래 1호 선장과 통화를 하다가 잠깐만요라고 말한 것은 선박의 운항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밝혀진 바로는 프로펠러 쪽에 배 어구나 로프 밧줄이 끊겨가지고 아마 기간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정지되고 그날 저녁에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11m 정도 불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고가 있는 경우에 이런 네. 소형 낚시어선은 전진 속력이 없는, 즉 기간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네. 너울성 파도를 선수 쪽이나 측면 쪽에서 맞으면 순간적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대로 당시 그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배의 이 프로펠러, 기관의 움직이는 프로펠러에 문제가 생겨서 기관이 정지되는 바람에 이 노을성 파도를 맞고 이게 배가 뒤집힌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7시 40분 무렵에 출발을 해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끊겼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던 그 돌고래 1호 선장하고 이 교신을 하다가 끊겼는데, 이 이 제주 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시가 넘어서야 이 사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그 배에 장착이 돼 있으면 긴급 조란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그 해경에 접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AIS 선박의 자동 위치 식별 장치, 이걸 이제 낚시 어선에서는 V패스라 해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자도가 해경의 VTS가 있는 곳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 VTS에서 약 50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목포나 진도 VTS에서는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해경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VTS 레이더 화면의 가장 자리 쪽에 아마 위치하게 돼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지면 자동으로 이제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자동으로 경보장치가 울려지지 않다 보니까 해경에서는 그 사고 발생 즉시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고, 돌고래 1호 선장이 해경에 신고한 상황에서 네. 다시 그 추자도 안전센터에서 사고 선박에 전화를 거는 등 약 20여 분이 지체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최종 이제 해경의 구조정이 출발한 것은 사고 당일 저녁 9시 4분경에 출항함으로써 사고 이후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이후에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 구조의 골든 타임을 너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 이 해경의 어떤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대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고가 나서 1차적으로 돌고래호 선장이 통화가 되지 않고 잠깐만 해요 했을 때 그 당시 7시 40분경에 즉시 해경에 신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돌고래 1호 선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돌고래 선장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본인도 사고 해역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또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흘려보낸 게 좀 안타깝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 후 해경의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된 게 1시간 반이다 보니까, 네. 그날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반 정도 되면 사고 해역에서 약 1km 이상 남방 쪽으로 이 사고 선박은 흘러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해경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고 선박의 위치를 추정하면서 밤샘 구조를 벌였지만 결국은 실종된 선박을 찾지 못하고, 네. 결국 실종된 선박은 추자도 남단에서 새벽에 조업하던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돌고래호가 이제 기관 정지되는 바람에 좀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배가 7년 동안 안전 점검도 받지 않았고 지금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몇 명이 탔는지조차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선자 명단하고 지금 구조된 사람 또 이 숨진 사람 명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해양 안전 관리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로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유람선 같은 유도선 분야는 또 해양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낚시 어선 같은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출항 시에 이제 해경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 네. 출항하면서의 안전관리는 또 해경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중적으로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낚시 어선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4천여 척이 있고
이 낚시 어선을 연간 200만 명의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게 매번 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던 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법에도 이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끝으로요, 이 낚싯배,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이 배 선장 보고 바다로 나가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사고 해역에 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물론 이 기상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장들이 결국은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됐을 때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항 정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이제 선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 북동풍의 계열이니까 이 지금 해남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선수 쪽으로 바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너울성 파고가 일고 추자도 북단극에는 파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해역보다 또 더 파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쪽 해역을 많이 항해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선장이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안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지 않더라도 연안의 소형 낚시어선이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길영 한국해양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